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경제본부이지만 요즘에 제가 대하는 그 무게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노벨 경제학상이 네.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발표됐어요. 네네. 그 얘기부터 여쭤볼까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요. 최영일 커피는 뭔가요? 이거는 제가 바리스타도 아니고 제가 내리거나 뽑거나 만들질 않아요. 네. 그냥 저희 있는 커피를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근데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선물하는 커피라고 해서 최영일 커피라고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렸더니 저 여동생이 오빠 커피숍 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업하시는 줄 전혀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커피숍 열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경제학상이라는 게 되게 주제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소개하기 난감하고요. 네네, 맞아요. 특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봐야 와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소개하기는 어려운데 올해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아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사람이었어요. 네네. 벤 버냉키. 그렇습니다. 전연준 의장이죠. 네네.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가 두렵다, 걱정된다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지금 강달러. 왜 발생합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올려서 강달러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준의 의장을 했던 2008년에서 2006년에서 14년까지 8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근데 이분이 벤 버냉키 후임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파월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벤 버냉키 이 양반이 노벨상을 받는 이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노벨상을 줘? 네. 그리고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경제 학상이니까 학자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실무적으로 연준 의장 지냈잖아. 뭔가 약간 셀럽에게 주는 상 같은 느낌도 있죠. 근데 벤 버냉키가 학문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1살에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하는데 그 숨마쿰 라우데인가요? 그 수석 졸업을 했답니다. 그러고 25살에 MIT로 가서 박사를 따는데 이때 논문이 대공황 논문이었는데 그 뒤에 스탠퍼드 조교수도 하다가 20대 또 20대 다시 또 프린스턴 교수로 옮겼다가 명문대만 돌았네요. 옮기던 그 해에 쓴 바로 그 1983년에 쓴 논문, 만 29살에 쓴 논문. 이게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네요. 매우 오래된 40년이 된 논문이죠. 공황에 대한. 금융위기가 대공황의 전파에 미친 비통화적인 영향.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혔다. 노벨상 위원회가 이 논문 때문이다. 딱 이 논문 1983년 논문이다. 그 뒤에 논문도 훌륭한데 이 논문에 상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대단해요. 이후 논문들도 훌륭하나 이 논문에 상을 준다. 적시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벤 버냉키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면 금융 관료 출신인가 그런데 그렇죠. 중앙은행장. 근데 이미 대학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명문대 교수를 경제학으로 지냈고 그다음에 청년 시절에 썼던 이 어마어마한 논문이 이제서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다. 29살의 논문이다. 자, 이 노벨상은 젊은 시절에 업적을 쌓고 장수해야 생애 후반에 살아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되니까. 장수 못하면 못 받는다 그러죠. 좋아요. 이 논문 내용이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공황 연구인데 근데 대공황 때 침체가 깊다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1930년에 빵 터지고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1933년 정도의 GDP가 3년 전의 GDP의 한 반토막 정도 납니다. 현대 경제 그 어떤 기간에도 이렇게 GDP가 반토막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1% 됐다가 그다음에 바로 회복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뭐 한 마이너스 5% 안팎이었지만 한 2, 3년 지나고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대공황은 3년 동안 내리막을 걸어서 3년째 되는 해 정점을 찍은 겁니다. 마이너스 46%. 그러고 나서 회복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에 나서 GDP로 올라오는데 30년대 후반이 돼서야 겨우 GDP 기준으로 똔똔 이른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불황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할 것 없이요. 전부 다 불황에 빠져들었고 장기 불황 속에서 당시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 식민지는 우리나라에서 난 것만 사라. 사실은 식민지 자체가 그 수출할
땅을 시장으로 시장을 마련한 거였는데 중상주의를 한 겁니다. 블록 쌓고 지금의 중국과 미국이 싸우듯이 그런 식의 전쟁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니 그렇죠. 갈등이 커지고 결국 이 대공황이 2차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30년대 대공황이 2차 대전으로.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정치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전쟁까지 이어지는. 근데 버냉키는 왜 이 경제 문제, 단초가 됐던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고 오래 갔나 하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이야, 이게 뭐 굉장히 역사적 의미도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금융위기가 대공황의 전파에 미친 비통화적 영향. 이게 20세기 초중반의 일을 분석한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네. 사실 그동안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자유론. 뭐 이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통화주의 학파라고 하고 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 통화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경제 정체가 움츠러들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돈이 줄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버냉키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하고 29살짜리가 대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 시카고 학파의 반기를 들고. 근데 그렇게 길고 그렇게 깊은 위기가 단지 통화량의 위기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사실은 은행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뱅크런이 일어나고 돈을 다 빼갔어. 돈을 빼가고 믿을 수가 없으니 돈을 다시 넣지도 않고 은행은 돈을 믿을 수가 없으니 빌려줄 수 없고 정부는 뒤에서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깊어지면서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 위기. 그러니까 이건 통화적인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비통화적인 이유로 금융위기가 깊고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통화적 설명을 해왔는데 비통화적인 이제 요인이 있다. 그래요. 자, 이게 대단한 발견인 거죠? 이게 실은 지금 바이 더 딥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코로나 때 많이들 사셨을 겁니다. 주식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마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벌 수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버냉키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보는 시선도 비슷합니다. 왜 버냉키 등 3인에게 주느냐. 우리가 2008년과 2020년에 거대한 위기를 맞을 뻔했는데 아주 잠깐 아프고 지나갔다. 그게 다 버냉키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바로 이 금융제도의 속성, 본질 그리고 대응 방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연준 의장이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론을 실천할 기회가 있었고 2020년에는 2008년에 했던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고 위기가 터지면 돈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돈만 공급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금융에 대한 사람의 신뢰가 사라지니까 이걸 메우는 게 중요하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고 일단 정부가 은행들을 보호하고 그 보험사들한테 돈 떼일 일 없습니다. 정부가 뒤에 서서 지켜줄 겁니다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스왑을 메워주면서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너질 일 없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데 금융에서는 이 역할을 연준이 하면서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동시에 그 전 수준으로 빨리 회복을 시킨 거죠. 금융의 붕괴를 막았다. 이 공식을 알려준 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준 게 바로 이 버냉키 등 3인의 공로다. 어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계의 슈퍼히어로들에게 상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고물가,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 이 금리 막 올리고 있고 긴축이 중요해졌습니다만 바로 코로나 얼마 전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벤 버냉키 의장 시절에 제 기억에는 별명이 헬리콥터 벤. 맞습니다. 달러를 찍어서 헬리콥터에서 뿌리다시피.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하늘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그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연준 이사 시절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멋진 해피엔딩이 되는 거네요. 근데 좀 씁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자면
위기 막은 뒤에 세상이 모두들 아시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거둬들이려고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출렁출렁했거든요. 테이퍼링 위기. 네. 그래서 그 돈이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사실은 버냉키가 이 금융제도를 살려야 한다고 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예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주는 통로, 채널. 이 채널인 금융중개기관을 살려놔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했는데 이 금융기관들을 살려놨는데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다우지수만 오르고 S&P만 오르고 나스닥 지수만 오르고 그러니까 자산시장만 부풀고 생산적인 투자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신세계 뉴노멀이라고도 하죠. 그 상황이 오니까 이건 불평등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 주식 가진 사람은 부자인데 일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부가 계속 늘어나는데 나는 이상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야, 해피엔딩인 줄 알았더니 끝에 씁쓸함이 남았다. 벤 버냉키가 코로나 위기에서 세상을 구해내긴 했는데 결국은 불평등해졌다. 자, 이 세계금융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바닥 아니냐 싶기도 해요. 이미.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크게 봐서 이제 속상한데 자, 우리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하는 이제 또 좀 뭐랄까요? 이 악감정 이런 게 지금도 금리 인상하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 계속하고 앞으로 또 한다는 거고 우리는 따라서 올려야 하고 자, 이게 지금 킹달러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게 소국 개방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계화의 이익을 우리만 누렸나요?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이 누렸을 텐데 결국 피해는 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에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뭐 앞에 얘기한 것과 이 얘기를 다 더해보면 돈 못 가진 사람,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변방인 국가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버냉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뭐 미국 시민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벤 버냉키의 또 업적만을 찬양하기에는 지금 이 뒤끝이 좋지 않은 장면들을 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미국의 백인 남성이 부럽다 이런 얘기죠. 학운 가졌죠. 그리고 뭐 관운도 가졌고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이 사람. 그 연준 의장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고문으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입장에서 보기에는 금융기관도 지켜줬고 그리고 앞으로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도 지켜줄 것 같고 고문도 하면서 우리나라 김앤장에서 관료들 모셔가듯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번 양반이니까 너무 월스트리트에 무해한 영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